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고등학교 3학년 국어 해설 저는 남국민입니다. 자, 1부 화법과 작문 저랑 내공 기르는 공부 열심히 했죠. 2부 언어 김철현 선생님과 3부 4부 독서 김철현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하고 왔다고 믿겠습니다. 이제 5부와 6부는 문학이에요. 잘 마무리합시다. 자, 문학을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총평 격에 해당되는 이야기 잠깐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요, 아마 여러분 그걸 정말 실감했었어야 되는데 못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아쉽습니다. 뭐냐? 아, 연계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라고 아마 많은 학생들 정상적으로 열심히 차분히 공부를 해온 학생들이라면, 특히나 수능 특강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우와, 이게 연계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구나. 와, 이거 아는 작품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지문에 내가 접근하는 자세, 태도, 이게 뭐 정도가 달라지는구나. 이거 확 느꼈을 겁니다. 6월 모평 때 그거를 공부가 좀 부족해가지고 못 느꼈을 학생들 중에도 그 사이에 이제 갈고 닦은 실력 때문에 9월 요번 모평에는 조금 더 그걸 느낀 학생들이 늘어났으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발 그렇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 특강으로, 그리고 교재도 문제도 풀고 지문도 읽고 공부하고, 또 기왕이면 저와 함께 수능 특강 문학을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더욱더 작품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고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지문에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총 6개의 작품 가운데 4개의 작품이 연계 출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우 짧고 비교적 단순한 2개의 작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연계 출제가 된 셈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것도 이제 수능 특강에서 전부. 그럼 수능 완성은 연계 안 되나요? 아니죠. 수능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 대거 연계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 연계 출제의 힘을 정말 실감했어야 됐고, 그 얘기는 곧 작품에 대한 이해 또 하나 플러스 지문을 실제 이 제한된 시험 시간 안에 지문을 읽을 시간을 거의 통째로, 특히나 운문문학 같은 경우에 통째로 세이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통째로 절약해가지고 그걸 문제를 더 깊이 읽고 푸는 데 쓸 수 있고, 또 독서의 어려운 세트들을 깊이 고민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시간 활용의 여유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화작의 빠른 문제 해결 전략, 그리고 문학의 연계의 덕을 톡톡히 보는 것. 여기서 오는 거다. 꼭 명심하시고요. 이 전략이 여러분 수능에 가서 실전에서 시간 관리 전략으로 반드시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못하면 수능 성공 장담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자,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 제 5부에서, 물론 이제 6부에서 다룰 마지막 2세트가 상대적으로 5부에서 다룰 서사문학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웠기 때문에 그 6부에 가서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설명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특히 이제 갈래복합 세트가 조금 까다롭고 어려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자면 문학은 뭐 이제 그 연계의 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조금 조심해야 될 선지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만 뭐 그런 건 늘 있는 일이니까 어떻게 피해갈지, 여긴 왜 내가 잘못 헛디뎠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5부, 6부를 알차게 마련해 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현대 소설 이경의 고향부터 시작합니다. 자, 수능 특강 151쪽이었습니다. 그렇죠? 수능 특강에서 저도 이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저와 함께 이 작품에 대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작품을 여기에서 수능 특강에서 문학 강의에서도 다루면서 작품을 이야기했었고요. 물론 대목은 다릅니다만 인물들은 뭐 안승학도 그렇고요, 희준도 그렇고요, 중심 인물들 거기에 다 겹쳐 있는 당연히 그 인물들이고, 주변 인물들 중에도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일부 언급되는 인물들 중에는 거기에 등장했던 인물들도 있고요. 물론 대목은 다릅니다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문학사에서의 주요한 어떤 그 위치, 전형적인 어떤 그 도식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 같은 그 틀을 좀 벗어난, 조금 그래서 이제 높이 평가받는 구석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설명을 했던 게 기억나고, 그리고 또 하나 박영준의 모범경작생을 설명할 때 엮어서 함께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그랬던 게 이제 4주 특강에도 특히 또 역시 있어가지고 그때도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연계였기 때문에 안승학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서 훨씬 더 쉽게 이 글을 읽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고맙죠. 연계의 덕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자, 연계를 내가 하필이면 수능 특강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세트를 내가 빼놓고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이기영 고향을 몰라. 그렇다고 쳐봅시다. 그러다 가정했을 때 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데 어떤 숙달된 그 지문 독해와 문제 해결의 어떤 그 과정을 스스로에게 보여줄 수 있었는지를 한번 자기의 그 풀이 과정을 한번 복기해 보세요. 짧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요. 만일 수능에 가서 현대소설이 연계가 안 됐다고 칩시다. 낯선 지문이라고 만약에 쳐봐요. 그리고 혹은 막 열심히 공부하다가 수능 완성 끝에 좀 남았는데 못했는데 만약에 그런 일 안 생겨야 되겠습니다만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미처 공부 못한 부분에서 연계 출제가 됐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라도 지금 작중 상황에 이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인물이 그렇기 때문에 느낄 만한 심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지문을 통해서 발견, 파악, 이해하는 일은 어떤 지문이든 간에 연계든 비연계든 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는 서사문학 지문, 소설 지문의 이해와 감상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해되셨죠? 그걸 알고 해낼 수 있다면 지문 충분히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다. 그게 결국 소설, 수능의 소설 지문 세트 해결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갑니다. 안승학은 인물이죠. 네, 우리 알고 있다시피 이제 얘가 나쁜 애야, 그죠? 마름이잖아요. 근데 이제 악덕 마름입니다. 그래서 안승학에 이제 대항하는 그 마을 사람들 그 중심에는 농촌 계몽운동을 하는 희준이라는 인물이 있는 것이고요. 안승학은 원래 이 고을 읍내에서 살았다.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 그는 다 찌그러진 오막살이에서 콩나물 죽으로 연명하던 처지였다.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거네요. 그러던 사람이 오늘은 수백석 추수를 하고 서울 사는 민판서집 사음까지 얻어서 이 동리로 옮겨 앉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음 다른 말로 마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악덕 마름이었죠. 그 작품 해설할 때도 제가 얘기했었습니다만 이 안승학은 그 막 혼란스러운 시기에 지적을 변적하는 그런 그 편법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어쨌든 성공가도를 걷게 된 사람이야. 신세가 완전히 처절한 신세였다가 갑자기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죠. 마름의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이 동리로 옮겨 앉은 것이다. 그것은 안승학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놀랄만한 일이었다. 놀랄만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 처지가 완전히 달라진 역전된 이런 그 상황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그런 지체도 없고 그러니까 신분이 미천했어. 그죠? 형세도 없이 타관에서 떠들어온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이 고을에는 그의 일가 친척이라고는 면서기를 다니는 아우 하나밖에 아무도 없다. 그의 부친은 경기도 죽산이라던가 어디서 호박 노릇을 하던 아전이었다는데 승학이가 성년 되기 전에 별세하고 그의 모친도 부친이 자 보세요. 제가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우리 문제 16번 문제에 관련된 건데요. 이렇게 A라고 묶어놨습니다. 그죠? 이제 묶은 부분은 읽을 때 어쨌든 문제로 다룰 것이니까 문제를 먼저 16번 문제를 힐끗 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다는 얘기예요. 16번 문제를 대충 봤더니 서술상 특징이래요. 그럼 지금 읽으면서 내용 따라가는 거, 안승학이 어떤 인물이구나 라는 거. 자, 말하자면 이제 신분이 갑자기 높아진 거죠. 신세가 좋아진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원래는 되게 가난한 다 찌그러진 오막살에서 콩나물 죽으로 연명하다가 지금은 수백석 추수를 하는 민판서집 사음까지 얻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승학의 지난 내력을 설명하고 있구나. 요걸 잡고 가란 얘기지. 서술상 특징, 즉 요 대목이 뭘 어떻게 전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묻는 문제. 현대 소설에서 첫 번째, 이 세트의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로 나오더라. 대개의 경우 대략 한 8, 90% 이상은 첫 번째 문제는 그거더라. 근데 지문 전체를 가지고 그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여기 이 세트처럼 16번 문제처럼 일정 부분을 엮어놓고 묶어놓고 그 부분의 서술상 특징만을 묻기도 하더라. 됐죠? 자, 그럼 이제
이제 일단 감 잡기로는 안승학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처지가 달라졌는가에 관한 얘기를 지금 서술자가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야. 맞죠? 그것만 감 잡고 가세요. 자, 부친이 돌아간 지 3년 만에 마저 세상을 떠났다. 모친도 말이에요. 떠났다 한다. 그래서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아내와 어린 동생 하나를 데리고 이 고장으로 들어왔다. 이 고을 읍내에는 그의 처가가 사는 터이므로 라고까지 했어요. 그럼 봐요. 자, 16번 문제의 답은 이미 찾았죠. 지금 우리가 A라고 묶인 부분을 다 읽었으니까 읽으면서 지금 제가 방금 설명했었습니다만 사실 16번 문제 좀 이따가 선지들 한번 볼게요. 정답은 딱 보니까 5번 딱 보이네요. 서술 대상이 누구야? 안승학이지. 안승학에 대한 요약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가 개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지금 읽은 A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죠? 안승학이 어떤 삶을 살아온 인물이다. 꽤 오랜 기간의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진술해서 그 인물이 어떻다. 어떤 인물이다 라는 것을 개괄적으로 제시를 한 부분이에요. 맞죠? 자, 그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결국에 문학 작품을 읽어낸다는 건 이제 개념에서부터 출발해서 개기일식 문학 함께 공부하고 수능 특강 문학 공부하고 수능 완성해서 문학 공부하면서 늘 우리가 강조했던 건 뭐예요? 기본적인 이 수능 문학의 기본은 내용 파악 잘 하는 것하고 그것이 어떤 그 장르의 형식적 특성을 구현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흘러가는 내용, 안승학이라는 캐릭터에 관한 내용 당연히 이해해야 되지만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이야기의 어떤 형식의 측면도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동시에 의식하면서 읽어내는 게 잘 읽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 아닙니까? 요 A라고 묶어놓은 부분이 뭘 하고 있니? 라는 걸 묻는 문제가 16번 문제. 됐죠? 자, 처가도 역시 가난하였으나 그래도 처가 끝으로 옹대가리나마 다시 장만해놓고 살림이라고 떠버렸다. 그런데 이 옹대가리라는 말은 표준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30년대 쓰던 말인 것 같은데요. 뭐 옹기하고 관련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속되게 표현하는 말 같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옹달소치라는 말도 있고요. 아니면 옹기를 옹대가리라고 표현한 건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뭐 문맥상 이런 느낌은 들죠. 그냥 왜 이런 거 있죠. 솥단지 하나 걸고 우리는 신혼살림 시작했어. 이런 표현 관용적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살림살이. 정말 밥그릇에 숟가락 몇 개 놓고 그렇게 살림 시작했다. 라는 정도의 의미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솥이 됐든지 그릇이 됐든지 그냥 아주 빈약한 살림살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 무렵이 마침 경부선이 개통한 직후이다. 그랬습니다. 와, 이건 사회적인 일종의 격변이 일어나던 시기네요. 일제강점기고요. 네, 그랬을 때 이 근처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기차와 정거장과 전봇대를 보고 경의의 눈을 크게 떴다. 이게 1934년도 작품, 발표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한말에서부터 이제 개화기, 일제강점기 지나올 때 그 사회의 변화 같은 것들이 여기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거 보세요. 기차 정거장, 전봇대 이런 걸 보고 경의의 눈을 크게 떴다.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 그렇죠? 안승학은 지금도 그때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먼저 타고 서울을 가보았다는 것을 자랑 삼아 말했다. 목판차라는 건요. 무게차라는 말 들어봤어요? 뚜껑 없는 차. 그러니까 자기는 화물차 타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타고 맨 처음으로 서울을 가보았다는 걸 자랑 삼아 말했다. 그때 그는 어떤 친구의 심부름으로 혼수흥정을 하러 따라간 것이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터 마을 사람들인데 그 마을 사람들하고 달리 서울을 가본 거야. 안승학은. 그쵸? 이 목판차를 타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게 되게 우쭐댈 만한 경험이란 말이지. 그런 걸 제시한 겁니다. 그의 자만은 그것뿐만 아니었다. 그는 경기도 출생이라고 이 지방에서는 제일 똑똑한 체를 하였다. 우편소가 새로 생긴 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몰라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었다. 우편소, 우체국 같은 거겠죠? 그러면 장승같이 늘어선 전봇대에는 노상 잉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전신줄을 감은 사기 안에다 귀신을 잡아넣어서 그런 소리가 무시로 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편소 안에는 무슨 이상한 기계를 해 앉히고 거기서는 무시로 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그것도 무슨 귀신을 잡아넣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라고 했다. 보세요. 상황이 이해됐나? 경부선이 막 개통되던 때고요. 서울을 가본 적이 있다는 게 굉장히 우쭐댈 만한 그런 경험이고요. 또 서울 가까이에 경기도 출생이라고 해가지고 막 제일 똑똑한 체를 하는 사람이고요. 이 안승학은 지금 우편소가 생겼고 전봇대가 생겼는데 거기서 뭐 소리가 나면 그게 막 귀신이 거기에 갇혀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이제 무지한 거지. 이 원터 마을 사람들의 무지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처음 보는 문물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누구나 처음 보는 문물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어? 그것의 그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막 근대화가 막 진행되던 시기에 요게 이제 사람들에게 일종의 문화 충격 같은 걸로 다가온 상황들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럴 때 안생학은 마술사처럼 이 귀신을 부리는 재주를 그들 앞에서 시험해 보였다 그랬어요. 자, 마술사처럼 귀신을 부리는 재주라는 게 뭘까? 흥미로운데요. 그는 엽서 한 장을 사서 자기 집 통호수와 자기 이름을 쓰고 편지 사연을 써서 우편통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담하기를 이것이 오늘 해전 안에 우리 집으로 들어갈 터이니 가보자는 것이었다. 과연 그날 저녁 때였다. 지옥 사자 같은 누런 옷을 입은 사람 누구겠어요? 우편 배달부겠지. 가 안생학의 집에 엽서 한 장을 던지고 갔다. 그것은 아까 써놓던 그 엽서였다. 참 조화속이다. 그러니까 막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조화속이다 이러거든요. 하고 그들은 일시에 소리를 질렀다. 그럼 봐요. 이때 사람들로서는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주소를 써가지고 우체통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자기네 집으로 저녁에 도착해 있어. 깜짝 놀랄 일이죠. 이 어떤 그 우편 제도에 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제 마술 같은 일을 안생각이 벌인 거예요. 자, 지금 여기 B라고 묶여 있는데요. 보세요. 여기 지금 17번 문제가 B에 대한 이해거든요. 지금 묶인 부분은 뭐겠습니까? 제일 핵심적인 건 뭐죠? 안승학이 이제 근대적인 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지식이 있다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에 일종의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자만을 부리고 잘난 척을 하고 으스대고 우쭐대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우와 신기해하는 이런 재미있는 그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따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보고요. 중략이 있고요. 안승학이는 사랑방에서 혼자 앉아서 금태안경을 콧잔등에 걸고는 문서질을 하다가 인동이를 앞세우고 김선달, 조첨지 이런 사람들 거기 우리 수능 특강에서 읽을 때 막 희준이랑 대화하던 그 사람들 기억나시죠? 자, 수동이 아버지 희준이 이렇게 5사람이 일시에 달려드는 것을 보고 적이 마음에 불안을 느꼈다. 희준이가 김희준 그 이제 농촌 계몽운동하고 유학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소장농으로 살고 있는 희준입니다. 안승학의 딸의 노동쟁이를 돕게 되고요. 뭐 그런 우리 이 작품의 주인공이죠. 자, 그래 그는 붓을 놓고서 마당을 내려다보며 무슨 일들인가? 식전 대바람에 내 집에를 이렇게 찾아오거든 문간에서 주인을 찾고 들어와야지. 매우 위험스럽게 하는 말이었다. 아무도 없는데 누구 보고 말하랍니까? 대문 기둥에다 대고 말씀하랍시오. 김선달이 받는 말이다. 김선달이 지금 이 말 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아유 이 얘기를 듣고 아유 주인을 찾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이런 태도입니까? 아니죠? 아무도 없는데 뭐 어디 기둥에다 대고 뭐 말하라고요? 비아냥거리는 거야. 삐딱하죠 태도가. 지금 대립의 상황, 갈등의 상황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김선달이 받는 말이다. 저런 괘씸한 놈 말하는 것 좀 봐라. 그런데 행랑놈은 어디를 갔기에 문간에 아무도 없었더람. 요거 뭐예요? 여기까지. 안승학이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이야. 그죠? 안승학은 속으로 분해했다. 그러나 허령할 용기는 생기지 않는다. 즉 봐요. 위험스럽게 말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 막 분하기도 하지만 저 무례한 저 녀석들에게 호령을 할 용기는 안 생겨. 왜? 약간 겁먹고 있거든 지금. 긴장했어. 불안한 거야. 저들이 식전 대바람에 찾아와가지고 뭔가를 나한테 강력하게 어필할 거기 때문에. 자, 희준이와 인동이와 김선달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가 앉았다. 조첨지와 수동 아버지는 뜰 아래서 올라갈까 말까 하는 눈치다. 이제 이런 것도요. 인물들 사이의 어떤 행동의 그 방식의 차이를 살짝 드러내면서 인물들의 그 일종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야, 그죠? 하여간 무슨 일들인가? 안승학은 얼른 이야기나 들어보고 돌려보내자는 계획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댁을 찾아왔을 때는 무슨 별다른 소관사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왔다가 코만 떼고 갔습니다만 대관절 어떻게 저희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희준이가 정식으로 말을 꺼냈다. 자, 이 요구 조건은요. 그 이제 가뭄이 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소장료를 깎아달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죠? 이게 이제 당시의 소장농들에게는 가장 절박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조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요구 조건 좀 감해달라. 응? 도지를 좀 감해달라.
그래 이런 거는 이제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가혹한 수탈 구조하에 놓여 있었던 농민들의 상황을 다룬 수많은 작품들에서 이런 어떤 경우에 소작쟁이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이런 거에 관련된 그 소작농들의 고통, 현실적인 고통 같은 것들을 다룬 작품들을 우리 많이 봐왔잖아요. 자, 그랬을 때 희준이가 그렇게 정식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얘기야? 요구 조건. 지금 여기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소작료를 감해달라는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그따위 이야기를 할 작정으로 이렇게들 십전나침에 왔어? 못 들어주겠어. 직접 얘기했네요. 안 돼. No. 직접 제시한 겁니다. 발서 여러 번째 요구 조건은 들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자꾸 조르기만 하면 될 줄 아는가? 어림없지. 괜히 그러지들 말고 일찍이 나락을 베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할 것이야. 이랬습니다. 여러분 왜 김유정의 만무방 같은 작품도 이 비슷한 시기에 나온 작품이니까 알고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소작농으로 농사를 지은 그 자기 논에 이 별을 베는 나락을 베는 일을 하지를 않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죠. 해봤자 결국엔 그렇게 고생해서 배워봤자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소출은 적죠. 빌린 돈, 갚아야 될 돈, 내야 될 돈은 많죠. 그러니까 오히려 열심히 신나게 추수를 해도 결국엔 빈손으로 오히려 빚더미에 더 앉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소작료를 깎아달라는 요구 조건을 소작농들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이제 내몰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호하게 그 요구 조건을 거절하는 모습이 보이죠. 안승학이는 긴 장죽에 담배를 한 대 담아가지고 불을 붙이기 위해서 성냥을 3겹이나 허비의 것만 잘 붙지 아니하므로 그래 4번째 불을 당겨서는 쉴 새 없이 빠끔빠끔 빨다가 그만 입귀로 붉은 침을 주르르 흘리고서는 제풀에 화가 나서 담뱃대를 탁 밀어 내던진다.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자기가 지금 담뱃불 붙이려다 잘 안 되니까 막 붉은 침을 주르르 흘리는 그런 꼴사나운 모습까지 저들 앞에 이 오만한 이 안승학의 마음속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저 녀석들 앞에 불안당패 앞에서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됐으니 화가 나지 않겠어요. 괜스레 시간만 낭비하고 피차에 물질상 손해만 더 나게 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서 잘들 의논해서 오늘부터라도 일을 시작하란 말이야. 나도 아침부터 바쁜 일이 있으니 어서들 가소. 그래 정령코 요구 조건을 못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하고 지문이 끝났습니다. 됐죠? 요 각주는 아까 얘기했던 사음이라는 게 마름이라는 얘기고요. 자,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제시된 게 중략 앞부분은 지금 안승학이가 어떻게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막 시대의 사회 변화상 안에서 안승학이가 이제 다른 무지한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근대적인 문물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마술 같은 뭐를 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중략 이후에는 이 소작료를 둘러싼 소작농들과 마름 사이에 갈등이 직접 표출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문 읽었다면 16번 문제 갈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현대 소설의 첫 번째 문제는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그랬을 때 전체 지문 안에서의 서술상 특징을 묻기도 하지만 이렇게 A 이런 식으로 묶어놓고 일정 부분의 서술상 특징을 묻기도 한다. 혹은 또 이러기도 하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전거 도둑대였나요? 이렇게 보기를 줘가지고 말이에요. 서술상의 특징에 관련된 걸 주고선 지문 안에서 특정 부분을 밑줄 같은 걸 그어서 기호를 달아요. 그래서 그 특정 부분에 드러나 있는 어떤 서술상 특징에 관련된 걸 묻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말이에요. 자, 그런 방식의 문제 유형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서 요거는 봐요. 서술 대상에 대한 어떤 서술을 통해 전부 다 공통돼 있죠? 뭐 하고 있다, 뭐가 제시되고 있다. 동일한 형태의 폼의 그 진술들 5개를 선지로 만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때 서술 대상이라는 건 명백하게 A 부분에서는 안승학이죠, 그죠? 안승학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랬을 때 보세요. 우리 읽으면서 느꼈습니다만 이런 건 말이에요. 이건 여기가 틀렸고 이건 여기가 틀렸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 가장 적절한 거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병렬, 묘사, 회고, 독백, 이거보다 이 부분에 제일 부합하는 가장 적절한 진술은 요약적인 서술 아니겠습니까? 일정한 꽤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을 몇 줄 한 대목으로 확 줄여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난날의 한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죠. 그래가지고 서술 대상 누구? 다시 안승학에 관한 정보가 개괄적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개괄적이라는 건 막 그냥 두루두루 제시하는 거죠. 큰 틀에서. 자, 답을 5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됐나? 근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해가지고 이게 맞느냐 틀리냐. 근데 예를 들면 보세요. 명백하게 틀리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봐. 이게 지금 서술상 특징이니까 근본적으로 이건 말이에요. 임의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서술자의 어떤 태도에 관련된 뭐 의도나 목적에 관련된 스타일에 관련된 그런 진술들이란 말이야. 근데 예를 들면 여기에 정서적 반응 같은 거예요. 안승학에 대한 정서적 반응, 서술자가 그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어떤 태도 같은 게 그런 게 드러나 있나요? 자, 그런 부분 틀렸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거 요거 안승학이 어떤 인물이다라는 정보를 우리한테 주기 위한 대목이다. 거기에 주목했어야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걸 너무 깊이 생각하면서 틀린 학생들도 꽤 됩니다. 요 기회에 알아두시고 현대 소설이 됐든 고전 소설이 됐든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인물에 대해서 지나온 내력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걸 이런 식의 선지 진술로 진술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17번 갑니다.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런데요. 아까 B 거기 그의 자만은 에서부터 일시에 소리를 질렀다까지 부분 묶여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뭐 우편소 막 그래가지고 뭐 엽서 보내고 어쩌고 하는 그런 대목들 말이에요. 봅니다. 새로운 문물의 도입이 사람들의 의식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 맞죠? 사람들이 막 무슨 조화 속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막 그냥 난리 나잖아요. 전부 막 뭐 귀신이 어디 갇혀 있어서 나는 소리라고 막 그러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문물의 이용 방법을 알고 있는 인물 누구? 안승학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누구? 이 원터 마을 사람들 간에 문물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문물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직접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참 조화 속이다 뭐 이랬었고 일시에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새로운 세상의 도래에 대한 정서적 충격, 문화적인 충격이지.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문물에서 신이한 현상을 연상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신이한 현상, 이게 뭐야? 귀신이 갇혀있는 것, 그죠? 뭔가 초현실적인 상황으로 지금 이해하는 거 아니야, 그죠? 연상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낯선 문물이 도입될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됐는데 문제는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생각해볼까? 새로운 문물이 실생활에 쓰이는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변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자,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 선지를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새로운 문물이 뭐지 우편소 얘기도 나왔죠. 무슨 뭐 전봇대 뭐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실생활에 쓰이는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그런데 이 말은요. 이제 해설하기에 따라서 요 진술은 있죠. 요거는 맞게도 해설할 수 있고 틀리게도 해설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봇대가 있고 우편소가 마을에 들어섰으니까 실생활에 쓰이고 있는 현장을 소개한 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문물들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게 실제로 실생활에 지금 쓰이고 있는 거는 직접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봇대로 들어온 뭐 전기를 불을 켜고 그걸 사용해가지고 뭐 편리해졌다든지 또 뭐 우편소를 통해 가지고 뭘 편지를 서로 주고받았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실생활에 쓰이는 이라는 부분으로 진술을 국한하기에는 약간 이제 이질적인 그것하고는 여기 지금 등장하는 것들은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는 거야? 안승학이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요 문물의 어떤 대한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에피소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우편소의 쓰임이라는 건 지금 뭐예요? 실생활에 쓰인다기보다는 마술 같은 행위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안승학의 과시용 행동 같은 데 사용되고 있어. 그러니까 요 진술은 맞다고 해설해도 되고 어떤 관점에서는 또 요 부분도 틀렸다라고 해설하는 것도 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변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이건 이 대목하고는 무관한 얘기라는. 다시 지금 여기 적절한 선지들을 종합해서 이야기하자면 요 B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로운 문물로부터 문화적인 충격, 정서적인 반응,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이는 정서적 반응 같은 것들을 드러내고 또
그걸 알고 그 문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안승학과 그렇지 않은 마을 사람들 사이의 이해 차이가 드러남으로 해서 실제로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걸 통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권력 관계에 관한 그런 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대목이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그런 근대적인 문물을 활용해야 되는 것으로 변해야 한다는 일종의 당위 같은 것들을 제시하기 위한 B의 대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답을 2번으로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가죠. 요구 조건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랬는데, 요구 조건이라는 게 뭐였어요? 이제 여기 직접 명시되진 않았습니다만 소장료를 감해달라라는 그런 식의 요구 조건. 자,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러 온 김선달의 안승학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태도가 표출되고 있다. 맞죠?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그 읽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들어왔어? 이랬는데 들어올 때 문간에서 주인을 찾고 들어와야지 이랬더니 거기서 김선달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없는데 누구 보고 말을 합니까? 대문 기둥에다 대고 말씀하랍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아냥거리는 태도 맞죠? 요구 조건의 이행을 요청하는 희준에 대해 안승학의 거부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죠. 맞죠? 거기서 뭐라고 했어?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압박하는 희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들어주겠어 라고 얘기하고 어서 가서 일들 하라고 막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죠. 자, 요구 조건의 불이행 때문에 벌어질 일을 경고하는 희준에 대해 안승학이 염려하고 있음이 암시되어 있다. 요게 답이에요. 그쵸?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 말이에요, 요구 조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따옴표 달아가지고 이제 선지에서 활용하고 이렇게 지문에다가 네모쳐가지고 문도에다가 제시하고 이렇게 요걸 매개로 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만, 결국 이런 문제들은 뭐예요? 자, 내용에서 줄거리 파악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으면 그게 적절하지 않은 정답이에요. 자, 봐. 희준이 말이에요, 불이행할 경우에 벌어질 일이 무엇이다라는 걸 경고하는 부분이 있냔 말이에요. 없지? 적어도 이 지문에는. 그러니까 3번을 답으로 골라야 되겠어. 희준의 말 안에는요, 희준이 이 안승학이 하는 말 중에는 이런 얘기는 없어요. 됐죠? 4번 합니다. 요구 조건에 수락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안승학과 다섯 사람 간의 갈등 양상이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 중략 이후의 분위기가 긴장된 분위기 맞죠?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로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러 온 사람들하고 그걸 이제 단박에 거절해버리는, 단호하게 거절해버리는 이 마름 사이에, 소장론과 마름 사이에 일종의 계급적 갈등이에요. 자, 요구 조건에 대한 확답을 받기 원하는 다섯 사람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한 안승학의 심리적인 동요가 제시되고 있지. 살짝 불안했거든. 그래서 거기 중략 바로 아래 넷째 줄 봐도 마음에 불안을 느꼈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5번은 맞는 얘기죠. 따라서 요 18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더라. 됐나요? 자, 19번 갑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이 작품 제가 지금 이 해설 시작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수능 특강 문학에서도 설명했던 거, 30년대 리얼리즘 장편 소설을 대표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문학사적으로도 꽤 비중 있는 작품입니다. 얘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인물형이 등장한다. 이게 누구예요? 지금 봐. 어디 있어?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인물형. 이게 누구예요? 안승학이지. 그죠? 이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이라는 게 우편소가 들어서고 뭐 경부선이 개통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유형의 인물들은 근대 문물에 발빠르게 적응해. 그래가지고 엽서를 집으로 붙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보세요. 소작세와 같은 전근대적 토지제도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근대 문물에 발빠르게 적응하는데 소작제도 같은 건 전근대적인 제도예요.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마름으로 일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부와 권력을 손에 쥐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그런 인물이네, 안승학은. 자, 이들은 근대 문물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마을 사람들, 막 귀신이 전선에 갇혀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잖아요. 그렇지만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치? 요구 조건 들어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아까 김선달이 막 비아냥거리는 말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1930년 농촌사회에 등장한 속물적 인물형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 중심이 누구야? 지금 안승학이에요. 자, 지금 이 지문에 중략 이전도 이후도
중심 인물, 주인공, 핵심은 누굽니까? 안승학입니다. 됐죠? 자, 선지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야 되는데요. 지체도 없이 콩나물 죽으로 연명하다가 사음까지 된 인물의 모습. 그 인물 누구? 안승학은 소작제를 이용하여 지위가 변한 인물형을 보여줍니다. 당연하죠. 맞죠? 왜? 사음이라는 게 소작제 기반을 하고 있는 그거의 그 제도 하에서의 권력을 쥔 마름이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자, 경부선이 개통할 무렵의 시대 변화에 적응하여 근본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던, 이때 근본이라는 게 이제 미천한 근본 얘기하는 거지. 이 안승학의 벗어날 기회를 얻었던 인물의 모습은 근대 문물이 유입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변모해 갈 수 있었던 인물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요 기회를 얻은 게 무엇 때문이야? 이런 시대의 변화에 적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아까 보기에서 얘기했었지만 요렇게 요 어떤 근대적인 문물의 변화, 사회 변화 같은 데 적응을 하는 모습으로 기회를 얻지만 동시에 또 전근대적인 제도인 소작제 같은 데 편승하고 기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랬으니까. 3번 친구의 심부름으로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타보고서 자만하는 인물, 안승학의 행동은 근대 문물을 경험했다는 점을 앞세워 자신을 과시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하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으스대는 모습의 일환이었죠. 자, 4번 갑니다. 위험스럽게 하대하면서도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인물의 심리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 깜빡 속아 넘어가기 쉬운데 이게 답입니다. 왜? 생각해보세요. 위험스럽게 하대를 하죠. 식전 대바람부터 뭐들 하는 짓이야? 주인을 찾고 들어와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호령할 용기는 나지 않았죠. 그랬던 그 인물의 심리, 요 안승학의 심리라는 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 마름으로서의, 사음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저들, 이들, 마을 사람들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게 아니라, 자,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인물의 심리는 뭐야? 쉽게 얘기하면 겁나는 거야.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대를 하면서도 썩어지지 못해 이것들아! 라고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쫄아 있는 거지 사실. 심리적으로 좀 부담스럽고 뭐 공포라고까지 얘기하기엔 좀 과합니다만 어쨌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 동요,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그런 반감의 소산으로 무슨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피차의 물질상 손해를 그러니까 뭐 다시 좀 보완하자면, 예를 들면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인물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호령을 하겠죠. 오케이? 자, 피차의 물질상 손해를 강조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락을 베는 것을 종용하죠. 그런 그 안승학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물형을 보여주는 것. 생각해봐요. 나락을 베면 피차의 물질상 손해를 강조하면서도 나락을 베면 어떻게 돼? 자기는 손해를 안 보고 저 소작농들만 손해를 보게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익은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인물형이라서 이런 식의 그 나락을 베는 그냥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가지고 일이나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매몰찬 인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답을 4번으로 고를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깜빡 속아 넘어가면 답이 마치 없어 보이는 문제일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수능 특강 151쪽에서 연계 출제되었던 1930년대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설의 이기영 고향 세트 16번에서 19번 문제까지 4문제가 달려있는 세트를 함께 풀었고요. 이제 뒤에 저 뒤죠, 31번부터 33번에 있는 고전 소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 소설로 뭐가 나왔어요? 심청전이 나왔어. 어이구, 야, 이거는요 재밌는 게, 여러분 이거 연계됐죠. 연계 출제됐습니다. 근데 연계가 어떻게 됐나요? 우리 수능 특강의 34쪽인데요. 보면 판소리의 심청가가 있었어. 맞죠? 찾아보세요. 근데 요 대목이요, 지금 그 심청이 물론 이제 여긴 그 떠나가는 대목 앞에 중략 이전 부분은 이제 자기 몸을 공양미 300석에 팔고 아버지와 이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여기 제시되어 있고, 중략 이후 부분은 말이에요, 이제 황후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
전국의 이 봉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신봉사와 아버지와 해우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자 봅니다. 연계 출제가 됐는데요. 연계가 동일한 작품이 연계된 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동일한 작품이 연계된 건 아니에요. 왜? 판소리 심청가가 수능 특강에 있었고, 그것의 그 기록문학으로 정착된 버전인 이 고전 소설, 판소리의 소설 심청전이 출제가 된 거니까. 그런데 다른 장르이긴 하지만 누가 봐도 그건 동일한 작품, 동일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또 더군다나 대목도 거기 우리 수능 특강에서 공부한 대목에 아버지를 만나는 대목이었잖아. 그래서 막 눈을 뜨게 되는 대목이었는데요. 극적인 대목, 클라이맥스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 대목이 지문으로 중략 이후 부분에 제시가 됐기 때문에 보세요. 비록 다른 장르이지만 동일한 이야기의 동일한 대목이 출제됐어. 더더군다나 심청가든 심청전이든 간에 우리 민족 구성원 중에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심청이가 누구예요? 이런 사람 있나요? 한 명도 없어. 단언컨대.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지문을 거의 안 읽고 바로 그냥 문제로 들어갔어도 괜찮았을 거야. 그죠?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조회를 해도 괜찮은, 마치 화법과 작문 문제같이 풀 수도 있었을 그런 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쉽게 쭉쭉 읽어나갈 수 있죠. 갑니다. 심청이 왈. 나는 이 동네 사람이러니 우리 부친 앞을 못 봐. 공양미 300석을 지성으로 불공하면 눈을 떠보리라 하되 가난하여 장만할 길이 전혀 없어 내 몸을 팔려하니 어떠하뇨. 뱃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효성이 지극하나 가련하다 하며 허락하고 즉시 쌀 300석을 모은사로 보내고 금년 3월 15일에 배가 떠난다 하고 가거늘. 됐죠? 그럼 이제 거래가 성사됐네. 일종의 뱃사람들이 300석을 바로 그 자리에서 보내고 이 심청의 부탁을 들어준 거죠, 말하자면. 자, 이제 이별할 일이 확정됐어요. 그랬을 때 심청이 부친께 공양미 300석을 이미 보냈으니 이제는 근심치 마옵소서. 신봉사가 깜짝 놀라겠죠? 아니 그 많은 큰 금전적인 이 재물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거지. 공양미 300석을 어떻게 구했느냐. 너 그 말이 웬 말이냐? 심청같이 타고난 효녀가 어찌 부친을 속이냐마는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라 잠깐 거짓말로 속여 대답하길 내렸어요. 자, 이 부분 물론 기억이 있어가지고 문제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읽으면서도 바로 직감했어야 되는 게, 생각해봐요. 심청같이 타고난 효녀가 어찌 부친을 속이냐마는, 이런 부분은 누구의 목소리예요? 이건 서술자의 목소리야. 즉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 드러나는 거죠, 말하자면. 자, 저런 효녀가 어찌 부친을 속이겠는가마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잠깐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장승상댁 노부인이 일전에 저를 수양딸로 삼으려 하셨으나 차마 허락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공양미 300석을 주선할 길이 전혀 없어 이 사연을 노부인께 여쭌즉 쌀 300석을 내어주시기에 수양딸로 가기로 했나이다. 즉 장승상댁 노부인에게 수양딸로 가기로 하고 그 값으로 이 공양미 300석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뱃사람들에게 이제 자기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기로 했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지. 하니 신봉사 물색 모르고 이 말 반겨 듣고 그렇다면 고맙구나. 그 부인은 일국 재상의 부인이라 아마도 다르리라. 복이 많겠구나. 저러하기에 그 자제 삼형제가 벼슬길에 나아갔으리라. 그러나 양반의 자식으로 몸을 팔았다는 말이 이상하다마는 장승상 때 수양딸로 팔린 거야. 관계하랴. 이랬습니다. 요 부분 한번 볼까? 자, 지금 이 신봉사는 말이에요. 이 심학규는 사실 가진 거 하나 없고 지금 미천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양반의 가문의 자손이고 이 집안이 양반 가문이라는 게 되게 거기에 프라이드가 여전한 거야. 일종의 이런 건 사실은 허위의식이죠. 그죠? 청이가 자기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자기 몸을 팔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양반의 자식으로 몸을 팔았단 말이 이상하다라는 체면치레하는 얘기를 하면서 체면 중시하는 그런 봉건적 사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 뒤에 따라붙는 게 장승상댁 수양딸로 팔린 거야. 관계하랴. 그건 괜찮다.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일종의 합리화죠. 봉건적 사고로 체면을 중시하는 생각을 드러내면서 거기에 이제 일종의 자기 합리화 같은 게 따라붙은 겁니다. 언제 가느냐? 다음 달 보름에 데려간다 하더이다.
그 일 매우 잘 되었다. 이 다음 달 보름은 이제 뱃사람들이 얘기해 놓은 그 날이죠. 그 일 매우 잘 되었다. 심청이 그날부터 곰곰이 생각하니 눈 어두운 백발붙인 영영 이별하고 죽을 일과 사람이 세상에 나서 15세에 죽을 일이 정신이 아득하고 이래도 뜻이 없어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으로 지내더니 다시금 생각하되 엎질러진 물이요 쏘아나온 화살이다. 되돌킬 수 없다는 얘기죠. 날이 점점 가까워오니 이러다간 안 되겠다. 내가 살았을 때 부친 의복 빨래나 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효심이 정말 지극합니까, 그죠? 정신을 차리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어차피 나는 죽으러 갈 건데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아버님 옷이라도 한 번 더 빨아드리고 가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춘추의복, 상침 겹겉, 하절의복, 한삼 고이바가 지어드려 놓고 동절의복 소물러 보에 쌓아 농에 넣고. 자 보세요. 이런 부분들 보세요. 이렇게 이런 거 낱말 뜻 다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 뭐 옛날 우리 복식 문화에 관한 거 여러분 해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알 필요는 있을 수 있어도 이 지문을 해결하는 데는 알 필요는 없죠. 즉 이렇게 뭔가가 막 이렇게 열거되고 있어 막, 그쵸? 사실 이거는 이제 문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판소리계 소설이잖아. 이게 원래는 판소리의 이 연행자가 소리꾼이 막 늘어놓는 열거하는 내용들을 이제 문자화 해가지고 소설 버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판소리 흔적이라 말하자면, 그쵸? 이렇게 막 열거 늘어놓는 것 자체가 판소리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청목으로 갓근 접어 갓에 달아 벽에 걸고 망건 꾸며 당줄 달아 걸어두고 행선날을 세어보니 하룻밤이 남은지라. 이제 팔려가기 전날이네요. 밤은 깊어 삼경인데 은하수 기울어졌다. 촛불을 대하여 두 무릎 마주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한숨을 길게 쉬니 아무리 효녀라도 마음이 온전할 소냐. 그쵸? 아무리 효녀라 그래도 다음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심정이 어떻겠냐 말이야. 근데 여기서 또 아버지 버선이나 마지막으로 지으리라 하고 이제 이 효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하고 바늘에 실을 꿰어드니 가슴이 답답하고 두 눈이 침침 정신이 아득하여 하염없는 울음이 간장으로조차 솟아나니 부친이 깰까 하여 크게 울지 못하고 흐느끼며 얼굴도 대어보고 손발도 만져본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놓고 중략 이후 봅니다. 황후. 이제 중략 이후는 여기에 황후가 누구예요? 심청이죠, 그죠? 뭐 중간 내용은 제가 설명하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니까. 자, 방기시사 가까이 입시하라 하시니 상공이 명을 받아 신봉사의 손을 끌어 별전으로 들어갈세. 신봉사 아무란 줄 모르고 겁을 내어 걸음을 못 이기어 별전에 들어가 계단을 섰으니 신맹인의 얼굴은 몰라볼래라. 백발은 소소하고 황후는 3년 용궁에서 지냈으니 부친의 얼굴이 가물가물하여 물으시길 그랬는데요. 보세요. 황후는 어떻게 하고 있어? 즉 심청이는 아버지를 보고선 이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전국의 맹인을 초대하는 잔치를 벌였는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반가운 거야. 그래가지고 가까이 들라 했는데 지금 신봉사는 어때요? 지금 겁을 내고 있죠. 뒤에 이제 문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합니다만 이렇게 지금 상반된 태도예요. 황후는 아버지를 알아봤고 근데 확신이 안 되니까 얼굴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그런 과정이 물론 이제 수능 특강에도 그런 대목 나오죠. 그런 대목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지금 신봉사는 어때요? 겁이 나는 거지. 날 왜 그러지? 날 왜 부르지? 왜 가까이 오라고 하지?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이 황후 나한테 지금 가까이 오라고 하는 황후가 자기 딸이라고 하는 상상도 못한 상황 아니겠어요? 초자 있으신가? 신봉사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연분에 상처 없고 초칠일이 못 지나서 어미 잃은 딸 하나 입삽더니 눈 어두운 중에 어린 자식을 품에 품고 동량저주를 얻어먹여 근근 길러내어 점점 자라느니 효행이 출천하여 옛사람을 앞서더니 요망한 중이 와서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오면 눈을 떠서 보리라 하니 신의 여식이 딸이 말이에요. 듣고 어찌 아비 눈뜰이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을 뜰 방도가 생겼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고 달리 마련할 길이 전혀 없어 신도 모르게 남경 선인들에게 300석의 몸을 팔아서 인당수의 제물이 되었으니 그때 15세라.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사오니 자식 팔아먹은 놈이 세상에 살아 쓸데없으니 죽여주옵소서 라고 장황한 스토리를 얘기했습니다. 황후 들으시고 슬피 눈물을 흘렸어. 왜? 이 황후는 여기에 15세 때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 딸이 자기니까. 그쵸?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 기쁨에 또 서러움과 슬픔에 들으시고 슬피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아버지의 이 그 괴로워하는 자책하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또 찢어지겠지. 효녀 심청이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시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매
정녕 부친인 줄은 아시되 부자간 천륜에 어찌 그 말씀이 그치기를 기다리랴마는 자연 말을 만들자 하니 그런 것이었다. 자 보세요. 재밌는 게 자연 말을 만들자 하니 그런 것이었다.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봐요. 이 대목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야. 이것도 이제 판소리의 흔적인데 판소리 창자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쭉 들려준다고 쳐봐. 그랬을 때 막 신봉사가 장황하게 이 스토리를 얘기한다고 쳐봐요. 만약에 실제 상황이라면 말이에요. 황후가 질문 던진 것 자체가 자기 아버지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건데 말하는 스토리를 대충 들으면 자기 아버지라는 게 확실해졌어.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하고 달려들어가서 바로 끌어안지 이 이야기 저를 죽여주시옵소까지 끝까지 듣고 있겠냔 말이야. 그럴 리는 없겠. 말씀이 그치기까지 계속 기다리겠는가마는 자연 말을 만들자 하니 그런 것이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를 이어가자니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 이제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메타 진술 같은 건데 이 이야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일종의 비현실적인 사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대목에 대한 부연 설명, 변명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치자 황후 버선발로 뛰어내려와서 부친을 안고 아버지 제가 그 심청이어요. 신봉사 깜짝 놀라 이게 웬 말이냐 하더니 어찌나 반갑던지 뜻밖의 두 눈이 딱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두 눈이 활짝 밝았으니 그 자리 맹인들이 신봉사 눈 뜨는 소리에 일시의 눈들이 희번덕 짝짝 까치 새끼 밥 먹이는 소리 같더니 묻 소경이 천지 세상 보게 되니 맹인에게는 천지 개벽이라 이랬습니다. 자, 신봉사가 딸과 해후하고 눈을 번쩍 뜨게 되고 그 좋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던 묻 소경들이 전부 다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제시가 됐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럼 문제로 갑니다. 3문제짜리인데요. 기억에 대한 기억이 아까 뭐였는가 하면 거짓말이야. 그쵸? 장승상 때 대부인한테 수양탈로 가면서 삼백석을 받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짓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이 문제도 은근히 틀린 사람들 많습니다. 자, 볼까?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1번. 심청과 뱃사람의 대화 속에서 거짓말로 감추려고 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거짓말의 내용은 장승상 때 수양딸로 간다는 얘기였지만 그걸 감추려고 한 사건이라는 건 뱃사람한테 심청이 자기 몸을 판 사건이니까 그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딩동댕 좋았어. 2번 갑니다. 심청이 거짓말을 결심할 때 드러나는 생각에서 심청이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거기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지문에 보면 그 바로 앞부분 저 거짓말 바로 앞에 뭐라 그랬어. 천하에 이런 효심 깊은 심청이가 아버지한테 거짓말 하겠는가마는 형편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하게 된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불가피하게 기억을 선택했다는 거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기억을 전후하여 진행된 심청과 신봉사의 대화에서 기억에 등장하는 그 거짓말에 등장하는 인물이 신봉사에게 낯설지 않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풀어놨습니다만 결국 기억에 그 거짓말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건 누구야? 거짓말 안에 등장하는 인물. 장승상댁 부인. 맞죠? 그러니까 신봉사에게 낯설지 않은 존재임을 알 수 있지. 왜? 신봉사는 아이고 그분이 일국의 재상의 부인이라고 하고 뭐 그 자식 셋이 벼슬이 높다고 하고 이걸 다 아는 거죠. 그죠? 자, 신봉사가 거짓말을 듣고 보인 반응에서 거짓말이 신봉사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자, 거짓말 듣고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으니까 아이고 그래 그 일 잘 된 일이다 하는 거지. 의심스러웠으면 그거 맞아? 사실이야? 응? 아, 이상한데? 다른 무슨 내막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왔겠지 신봉사는. 근데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 자, 5번. 신봉사가 거짓말을 듣고 한 말에서 거짓말이 심청과 신봉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될 수 됨을 알 수 있다. 여러분, 기억을 듣고 그 거짓말을 듣고 이 신봉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고맙구나 이러고 아유 그 일 잘된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심청과 신봉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한다고요? 애초에 갈등은 없었어. 신봉사하고 심청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어요? 답이 5번이죠. 오케이? 32번.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A라는 거 보니까요. 어디 있어? 거기 그 중략 이후 부분 아버지 제가 그 심청이어요까지 묶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랍니다. 봅시다.
자, 1번 황후가 있는 별전에 신봉사가 들어가는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두 사람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요? 제가 아까 지문 읽을 때 얘기했었죠. 황후는 반기시사 이랬고요. 그 다음에 이 신봉사는 겁을 내요 이랬거든요. 동일한 감정이 아닙니다. 2번 신봉사에게 가족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뭐라고 했대요? 처자가 있으신가? 이랬잖아요. 함으로써 황후가 신봉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게 답이죠. 진짜 자기 아버지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야. 맞죠? 3번 신봉사가 부인과 일찍 사별하게 된 이유를 눈물을 흘리며 언급함으로써 신봉사의 기구한 삶이 드러나고 있다. 여러분 요 선지 되게 절묘하게 살짝 잘 만들었거든요. 요거 속아 넘어가기 쉽다. 자, 눈물을 흘리면서 뭐 어쩌고 사별하게 되고 뭐 그래가지고 애를 어렵게 키우고 어쩌고 그런 얘기 막 했잖아요. 기구한 삶이 막 드러났죠. 맞네요. 맞네요. 덜컥. 큰일 납니다. 사별하게 된 이유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살짝 이런 거 함정 살짝 파는 거예요. 오케이? 자, 4번 신봉사가 딸에게 그녀의 의지와는 무관한 선택을 강요했다고? 신봉사가? 무슨 뭘 선택을 강요, 결국 영원히 이별하게 된 과정을 풀어내고 있다? 신봉사가 딸은 가기 싫어했는데 뱃사람한테 가 인당수에 빠지라고 강요했어요? 그런 얘기가 거기 지금 A 안에 들어있나요? 땡. 신봉사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아차린 황후가 신봉사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자신이 딸임을 밝힘으로써 상명의 기쁨을 강요. 아니 끝나기 전에 얘기한 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렸다 그랬잖아. 자연 말을 만들자니 그렇게 된 것이었다. 이런 얘기하는 부분 아까 제가 언급했었고요. 따라서 32번 문제의 답은 2번이더라.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더라. 자, 33번 갑니다. 3점 달고 있을 만한 문제예요. 좀 심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심하게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고전소설, 특히나 심청전 같은 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인데 이런 걸 내면서 요 정도 깊이 있는 문제 보기를 제시하지 않는 세트는 없습니다. 적어도 평가원이 내는 문제는요. 자,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심청전은 효의 실현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의 모순적 상황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보세요. 자, 무슨 모순적 상황이 등장하는가 봅시다. 심청이 효를 실천하기 위해 자기 희생을 선택함으로써 정작 부친 곁에 남아있지 못하게 되는 것은 심청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 됐나요? 자, 자기 희생을 선택해요. 그래서 정작 부친 곁에 남아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효도를 하려고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된다는 게 모순적 상황이지, 일종의. 됐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심청의 자기 희생의 목적이었던 부친의 계안, 눈을 뜨는 것이 뒤늦게 실현되는 것. 됐죠? 되는 것은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 그치? 극적인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아버지가 딸을 만났을 때 눈을 뜨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거 원래 사실은 생각해봐요. 심청은 그렇게 인당수에 몸을 던진 이유는, 목적은 뭐였어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됐어. 결과적으로 안 됐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진짜 결과적으로는 결국엔 눈을 뜨게 됐지만,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진짜 결말에 지연된 이 부친의 계안, 궁극적으로는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봉양미 300석을 바치는 이 일이 벌어지면 나중에 가서 진짜로 눈을 뜨게 된다는 게 큰 그림으로 이미 제안을 했던 중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그죠? 근데 어쨌든 봉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그런 그 심청의 자기 희생의 목적이 실현이 안 된 거죠. 모순적 상황이야. 근데 이 모순적 상황은 뭐라고요? 결말의 지연을 위해서 설정된, 일부러 그렇게 설정된 거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순적 상황들로 인해 결말은 보다 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고 심청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더욱 강조됐다. 오케이? 자, 보기를 보세요. 심청전에서 효의 실현 과정에서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첫 번째 모순이라는 것은 효도하려다가 정작 부친 곁을 떠나야 되는 모순적 상황. 두 번째는 효도의 목적이 실현이 안 되는 상황. 모순적 상황이다. 근데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어떤 효과로 이어진다? 두 가지. 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고 효녀로서의 면모가 더욱 강조된다. 보기의 구조가 눈에 보이십니까? 자,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선지를 만드는 거죠. 자, 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야 돼요. 1번.
심청이 눈 어두운 백발부친과의 영영 이별을 근심하면서도 이를 다시금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염려하면서도 결국엔 이를 수용하려 함을. 자, 무슨 얘기죠? 말 되게 어려운데요. 여기서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 이게 뭐예요? 효행 때문에 효도를 실천하려다가 결국엔 그것 때문에 정작 부친의 곁을 떠나야 되는 상황을 염려하면서도 결국은 이를 수용하라는 거지. 즉 근심하면서도 이걸, 자, 여기서 근심이라는 게 이게 염려예요. 그죠? 그러면서도 다시금 생각해서 정신 차리고 옷 한 번이라도 더 빨래 해드리고 버선이라도 지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거. 결국엔 수용하라는 거죠. 떠나가라는, 자기가 그걸 부친의 곁을 떠나는 걸 감내하라는 거죠. 자, 심청이 이러다간 안 되겠다면 내가 살았을지 할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이제 빨래 해놓는 거, 그죠?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하며 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모순적 상황, 이게 뭐라고? 지금 아까 여기서도 그랬습니다만 결국 뭐지? 이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이라는 건 효도 실천하려다가 정작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 없이도 살 수 있게 하려고 한 번이라도 빨래라도 더 해놓으려는 태도, 맞죠? 3번 심청이 어찌 아비 눈뜰이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요 라고 말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제 이건 이제 황후 앞에서 신봉사가 한 얘기 안에 들어있는 건데요. 심청이 이런 말을 했다고 신봉사가 진술했었죠. 그죠? 그것으로 보아 심청은 효행 그 자체보다는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게 무슨 얘기죠?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이라는 게 효도를 실천하려다가 정작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고요? 물론 걱정하겠지. 근데 어찌 아비 눈뜰이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요 라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 눈을 뜰 방도가 있는데 내가 그걸 실천하지 않고 어떻게 있겠는가? 실천해야만 한다 라는 진술이잖아, 이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오케이? 자,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 즉 효도하려다가 정작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을 걱정하는 말로 이걸 이해할 수는 없는 거야. 이거는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될지라도, 모순적 상황이 발생을 할지라도 아버지 눈을 뜨게 하는 효행을 해야지. 내 몸을 바쳐서라도. 이거거든. 오케이? 자, 3번 틀렸고요. 4번 갑니다. 신봉사가 자식만 잃었사오니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신봉사는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에 직면해 자책하고 있습니다. 자, 자식만 잃었다고 눈도 못 뜨고 눈 뜨겠다는 이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는데 결국엔 딸만 죽고 자기는 눈도 못 떴다. 자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딸만 잃고 정작 눈은 못 떴다라는 게 바로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이죠. 아까 우리 보기에서 봤던 두 번째 모순에 해당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이거 4번은 맞는 얘기죠. 신봉사가 심청과의 상봉으로 인해 뜻밖의 두 눈을 뜨게 되는 것으로 보아 모순적 상황으로 인한 결말의 지연이 극적인 효과를 자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됐죠? 마지막에 극적으로 눈을 뜨게 돼요. 그래, 그 결말이 더 극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그 모순적 상황 두 가지가 주었던, 특히나 이제 요 경우에는 두 번째 모순적 상황이 극적인 효과를 더 극대화한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33번 문제 정답이 3번이고요. 자, 제가 이번 시간 요 소설 끝내면서 33번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얘기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요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렇게 선지들 보세요.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마찬가지인데 특히 소설, 산문문학, 서사문학에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의 문제라는 건 뭐냐 하면 정신줄 똑바로 잡고 읽어야만 읽히는 긴 문장의 선지. 오케이? 덤벙덤벙 그냥 딴 생각하면서 읽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생겨먹은 선지들이, 장황하고 긴 선지들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요새. 그래서 이렇게 심도 있는 보기에 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문장으로 선지가 제시되는 이런 서사문학의 문제를 특별히 신경 써서 잘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들, 기출 문제들 가운데서도 특히나 그런 문제들 약한 사람은 있잖아요. 이게 3점 달고 있을 텐데 이 문제가 수능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는 3점을 달 겁니다. 그 3점 달고 있는 그 문제에 어떤 적극적인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현대소설, 고전소설 맞춰도 되겠습니까? 이 소설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강조할 것은 뭐라고요? 결국엔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인물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다. 이걸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인물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다. 이걸 파악하는 게 어쨌든 급선무고 지상과제다. 자, 다음 시간 6부에서는요. 마지막 두 세트. 요 소설들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웠던 세트를 공부하면서 이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 안녕.